그러면 현대인이 마주한 잡식동물의 딜레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잡식동물의 딜레마라는 이야기를 저는 처음 들었어요. 네, 이게 그렇죠. 도대체 뭐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잡식동물이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먹죠. 예. 네, 동물이건 식물이건 예. 뭐 다 먹습니다. 코알라는 이제 유칼립투스만 먹잖아요. 네. 사자, 고기만 먹죠. 그러니까 사냥해서 육식만 하면 됩니다. 고민할 필요가 그러네요. 없죠. 네. 근데 다양한 음식을 먹는 인간, 잡식동물 인간은 뭘 먹어야 할지 헷갈립니다. 우리가 진짜 예전으로 돌아가서 그 먹을 거리를 직접 구해야 한다. 예. 주변에 뭐 버섯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열매도 있는 것 같고요. 씨앗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거 먹어도 괜찮을까? 저거 먹으면 혹시 독버섯 아닐까? 알 수 있는 방법 없잖아요. 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음식 선택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이란 거죠. 예. 뭐를 먹어야 나한테 좋을까? 죽지 그러네요. 않고 살 수 있을까? 예. 그게 바로 잡식동물의 딜레마라는 용어인데요. 이거는 심리학자인 폴 로진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사용을 했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넷플릭스를 우리 굳이 교수님 넷플릭스 보시잖아요. 네. 너무 많으니까 예. 내가 여기서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거랑 뭐 비슷하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거네요. 예. 그러니까 또 현대인이 마주한 잡식동물의 딜레마라는 그 표현을 제가 쓴 이유는요. 예. 현대사회에 정말 엄청나게 풍요로운 음식을 자랑하잖아요. 뭐 우리 코스트코나 아니면 이마트나 그런 대형 마트를 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음식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저기서 뭐를 골라 먹어야 나한테 혹은 환경에 건강에 좋을까 잘 모르죠. 그래서 내 건강에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좋을지를 헷갈립니다. 예. 이게 이제 현대인이 마주한 잡식동물의 딜레마라는 이야기를 했죠. 예. 음식은 풍요로워졌지만 예. 막상 몸에 좋은 먹을거리를 찾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쉽지 않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과거와 지금과 좀 비교했을 때 네. 좀 우리 현재 식생활 환경이 좀 변화가 됐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어떻게 좀 변화가 됐을까요? 그 프랑스의 미식가인데요. 그 브리아 사바랭이라는 분이 브리아 사바랭. 예. 들어오셨죠. You are what you eat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먹는 것은 곧 당신 자신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예. 브리아 사바랭은 당신이 먹는 음식을 나한테 알려주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먹는 것의 식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식습관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한데요. 예. 그 중요성은 정말 지나칠 수가 없는데 우리 인류의 식습관 변화를 살펴보면 그게 이제 가장 오랜 기간은 수렵 채집을 했죠. 네. 구석기 시대.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런 음식들을 다 이제 동물이건 식물이건 구해서 먹었고요. 근데 이제 두 번의 아주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답니다. 예. 첫 번째는 약 만여 년 전에 있었던 농경의 시작입니다. 농경의 시작. 예. 농업을 시작하면서 인류의 식생활을 아주 혁명적인 첫 번째 변화를 맞이했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그 아주 다양한 식단을 먹던 그 구석기인들에 비해서 신석기인들은 단순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 된 거죠. 예. 뭐 쌀, 밀, 콩, 옥수수 등 그런 주작물을 이제 주로 먹게 됐고요. 물론 지금과는 다르죠. 지금은 우리는 고도로 정제된 탄수화물을 주로 먹잖아요. 예. 다 이제 도정 잘해서. 근데 그 예전에는 뭐 도정하는 기술은 없었으니까. 그렇죠. 예, 통곡물을 주로 먹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 변화고요. 두 번째 변화는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 예. 176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기계화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농업 기술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많이 늘면서 기근이 많이 해결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1800년대 후반인가 재본소가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재본소에서는 이제 도정을 하는 거죠. 잘 이제 그 곡물을 잘 깎아서 이제 정제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시기에 이제 설탕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20세기 초가 되면 더 그 정제 기술은 발전하고 또 이제 고도로 정제된 탄수화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음식들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이제 음식의 산업화라고 불러요. 이제 서구식 식사인 거죠. 예. 서구식 식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도로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그렇게 정제를 하게 되면 영양소는 아무래도 줄어들잖아요. 섬유소 줄어들고 예. 그게 또 하나의 특징이고요. 하지만 열량은 높아지는 그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진 식사가 서구식 식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그 서구식 식사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우리 주변에는 서구병이라고 하는 이 뭐 고혈압, 비만, 뭐 당뇨병 예. 그런 만성 질환들의 발생률이 좀 높아지기 시작을 했답니다. 저희도 뭐 사실 뭐꽤 오랜 기간 동안에 접했다고 생각하지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되게 짧은 구간에 그렇죠. 우리가 확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나라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1950년대 이전에는 사실 서구식 식사가 우리나라에도 잘 없었죠. 거의 없었죠. 예, 예. 서구식 식사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거는 우리나라로 치자면 아마 1990년대 중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억나는 게요. 예. 저 어렸을 때 피자를 외식을 한다라고 하고 피자를 먹으러 나갔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어렸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뭐 패밀리 레스토랑 그렇죠. 그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식생활이 그때 많이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와 지금의 어떤 현대의 생활 환경이 변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뭐 정말 우리가 핸드폰만 보더라도 SNS부터 해서 많은 뭐 먹방부터 해서 뭐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잡식동물의 딜레마? 여기에 이러한 사회적 요인이 좀 있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그렇죠. 예. 한마디로 무엇을 먹어야 할지 혼란스럽다. 뭐 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은 뭐 정보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먹을 거리에 관한 그 정보도 정말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 그 정보가 모두 다 정확하거나 과학적인 근거를 가졌다고 할 수는 없죠. 좀 틀리거나 어긋나거나 또 과장된 그런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소비자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그렇죠.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게다가 그런 정보를 퍼뜨리는 곳은 상업적 이해관계가 얽힌 그런 식품회사나 예. 그런 관계자들이 좀 더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어떤 지원을 받아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마케팅을 하다 보면 과학적인 근거는 없어도 일단 어떤 식품이 건강에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제품은 뭐 어떤 성분을 더 넣었어. 네. 그러니까 당이 많아도 뭐 비타민을 넣었더니 건강에 좋을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아주 좀 과장된 그런 혼란스러운 정보를 이제 퍼뜨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트렌드가 많이 변하잖아요. 식품 트렌드는 특히 더 빠르게 변화하는 것 같아요. 예. 혹시 슈퍼푸드란 말 들어보셨죠? 들어봤습니다. 예. 근데 슈퍼푸드라는 용어 자체가 좀 혼란스러운 용어입니다. 왜요? 그게 나온 계기가 뭐냐면 예. 타임지에 예. 강력한 효과를 내는 10가지 음식이라는 그 맞아요. 아티클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그 기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뭐 귀리나 포도주나 예. 뭐 그런 것들이요. 블랙베리, 브로콜리나 그런 것들 10가지 연어 뭐 그런 거 10가지를 모아서 얘네들이 강력한 효과를 낸다라고 기사를 냈는데 본문에는 슈퍼푸드가 없었어요. 슈퍼푸드라는 그 단어를 쓰진 않았어요. 네, 용어가 없었답니다. 오. 슈퍼푸드라는 용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와전이 돼서 얘네들이 10대 건강을 좋게 하는 10대 슈퍼푸드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누가 그걸 정했습니까? 슈퍼푸드라고? 모르죠. 그 네. 시장에서? 네, 매스컴을 타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해요. 그거 하나하나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 건강에 뭐 만약에 식생활이 정말 엉망인데 운동도 안 하고 내가 그거 먹는다고 귀리모를 먹었다고 해서 건강이 극적으로 좋아지느냐?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전문가들이 TV나 방송이나 그런 데 나와서 이 식품이 좋다, 저 식품이 좋다 하는 것도 사실 좀 엄밀히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엄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연결해서요. 지금 우리가 이제 GMO에 대해서 이제 유전자 변형 음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이 GMO와 비만이 뭐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자, 지금 GMO가 비만과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과학적인 증거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과학적인 증거는 없다. 직접적인 연관성은 저도 보지 못했고요. 굳이 따진다면
GM 작물이 일반화되면서 이제 식량 생산량이 좀 늘어났잖아요. 이 GMO는 이제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그 주로 가공식품에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GM 작물을 우리가 그대로 먹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가공식품의 원료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GMO가 일반화되면서 아무래도 가공식품을 더 많이 더 원활하게 생산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식품 공급망이 더 다변화되고 원활해진 거죠. 예. 그래서 가격도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아질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접근성이 좋아지다 보면 저렴한 값싼 그 고열량 식품에 대한 섭취도 더 많아질 것 같고, 많아지고. 따져보면 그거와 관련이 있을까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도 사실 뭐 경제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요즘에 정말 많이 쓰잖아요. 이 예. 물가가 많이 올랐다. 근데 많은 젊은 층들도 사실 내가 버는 근로소득은 한정돼 있는데 물가가 막 올라가니까 뭐 어디 가서 장 보기도 정말 힘들고 뭐 사 먹기도 정말 무서울 정도로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러한 좀 최대한 좀 저렴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막 찾아다니고 SNS에 뭐 찾고 뭐 이러한 행동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실 이러한 식습관 변화, 저희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그런 제약이 있다면, 예, 그러니까 신선식품이 그 비싸잖아요. 가공식품보다 비싸잖아요. 예, 그게 이제 잘못된 시스템이 된 거죠. 아, 유통 시스템이나 생산 시스템이 잘못되어서 예, 사실 뭐 역사적인 그런 맥락에서 따져보면 그런 싼 값에 다량의 열량을 생산하는 정책이 많은 사람을 먹여 살렸죠. 예, 그래서 기아 인구를 이제 줄이는데 음, 혁혁한 공헌을 했지만 예, 이제 이 부작용으로 또 이런 비만이라는 문제가 나온 거죠. 음, 그래서 뭐 강요된 비만이라는 책에 보면 현대사의 비만 문제는 세상의 가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예, 생긴 그런 부작용이다라는 부작용이다. 얘기도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GMO 음식에 대해서 뭐 어떤 구별을 할 수가 있는가가 이제 또 궁금할 것 같아요. 이거 구별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아, 지금은? 예.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GMO를 먹기 시작한 정확한 연도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1996년일 것으로 추정을 해요. 네, 왜 96년이냐? 그게 바로 이제 상업적인 GMO가 첫 출시가 된 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몬산토나 노바티스라는 그 GMO 그 거대 기업에서 예, GM 콩과 옥수수를 출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나라가 주로 미국, 브라질 뭐 그런 데거든요. 예, 근데 미국은 뭐 GMO의 본산이죠. GMO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 GM 콩과 옥수수가 들어오지 않았을까 네.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96년부터 아마 먹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1년에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GMO가 한 1,000만 톤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죠. 대부분은 가축 사료용으로 들어오고요. 예, 사료용이 약 한 90% 정도 되고요. 식품용은 한 10% 정도 됩니다. 근데 이 GMO가 들어와서 식용은 대부분은 그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돼요. 콩은 콩기름 짜는 원료, 네, 그다음에 옥수수는 뭐 식용유나 아니면 당이나 전분당 뭐 그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표시제가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GMO가 들어갔다, 네. 아니다라는 표시제? 예. 예, 만약에 우리가 GM 콩을 그대로 먹는다면 그 유전자 변형 콩이다라는 표시가 있을 거예요. 예, 하지만 그를 가공해서 콩기름으로 만들어서 콩기름을 소비한다면 거기에는 그냥 이 수입 콩으로 짠 콩기름 혹은 수입 옥수수로 짠 식용유라고 표시가 되지 여기에 유전자 변형 뭐 콩, 옥수수가 포함됐음이라고 표시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면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면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가공 과정을 거쳐서 유전자 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으면 그 표시를 면제하는 겁니다. 그건 검사 불능 품목입니다. 예. 그래서 뭐 콩기름 검사를 할 수가 없는. 예,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콩기름, 옥수수 뭐 그런 것들은 검사가 불가능한 식품이라서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표시제가 완전하지 않은 거죠. 반면에 유럽에서는 표시가 그 검출을 할 수 없더라도 표시해요.
검출이 안 된 예, 표시를 하는 거예요? 검출이 안 되더라도 예. 원료로 사용했으면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콩기름에는 유전자 변형 콩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다른 그러니까 유럽 여러 나라들보다는 예. 그 표시제가 좀 조금은 덜한 거죠. 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GMO라는 것들이 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어떻게 좀 느끼고 있는가? 제가 이제 그 경희대학교에서 비만의 서약이라는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예. 그 학생들에게 이제 GMO 관련 이야기를 합니다. 뭐 많이는 아니지만 예. GMO 관련 얘기를 하는데요. GMO에 대한 상식적인 그 이해도는 높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학생들이. 예.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GMO에 대해서 나는 꽤 많이 잘 알고 있다라고 답하는 비율이 한 20% 미만입니다. 80%? 근데 그 20% 미만도 많이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거는 확인 불가죠. 본인이 많이 알고 있다? 네, 본인이 많이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그 퀴즈 같은 걸 내죠. 예. 그러면 비슷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에 GMO 쌀이 수입된다. 예. 우리나라에 GMO가 상업적으로 재배되고 있다. 라는 물음에 그래? 그렇다고 뭐 이렇게 답하는 친구들도 꽤 있고 예. 아닌데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거 보면 GMO에 대한 이해도가 그리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정보가 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거가 큰 것 같아요.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GMO를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그 상당히 많은 연구비를 들여서 많은 과학자들이 동원이 되어서 하잖아요. 또 그 GMO가 개발이 되면 특허를 내죠. 그렇죠. 특허를 내서 이제 판매를 하는데 특허를 누구한테 뭐 설명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특허가 걸린 그 품목을 완벽하게 공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미디어 영향도 상당히 큰 것 같은데요. 네. 한 10년 전, 20년 전에 그런 그린피스나 뭐 관련된 이 GMO 반대 운동을 보도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예. GMO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그 강조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방영이 됐던 그런 절 본 기억이 있거든요. 예. 그걸 보면 굉장히 불안해라는 불안감이 증폭될 수도 있고요. 유럽에서의 그 반 GMO 운동 굉장히 활발했거든요. 그런 거를 또 보도하는 걸 보면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우리는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게 좋다. 자연주의적. 예. 내추럴하다라는 거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야, 굳이 먹는 거에 그렇게 유전자 조작을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고요. 정치적인 요인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별로 GMO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하는 나라도 있고 좀 느슨하게 하는 나라도 있는데 그렇게 논쟁이 격화되다 보면 그런 부정적 인식이 또 강화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 사실 뭐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을 이렇게 앉히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이 얼만큼 이해를 했는가를 그 실시간 현장에서 또 직접 목격하시니까 네. 얘들 아예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구나. 네, 특히나 이 학과를 듣고 있는 학생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일반인 사람들 더 뭐 그 정보에 대해서 좀 거리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인이 마주한 잡식동물의 딜레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또 GMO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떻게 생산되어 왔고 또 어떤 과정을 변화해 왔는지 우리가 먹을거리에 대한 생산 또는 가공, 유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